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하늘색 수영복에 소름 끼치는 여자. 회사 업무가 유난히도 많았던 그날이었다. 칼퇴근을 위한 나의 노력이 통했는지 정신 차리고 시계를 보니 퇴근 시간이었다. 정시 퇴근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 간단히 저녁을 먹고 미리 준비해둔 영화를 한 편 시청하고는 바로 잠이 들었다. 생각해보면 분명 여느 때와 다름없는 별다른 일이 없었던 하루였다. 실컷 자고 있었고 새벽 즈음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나도 모르게 잠에서 깨버렸다. 눈만 감은 채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을 해보니 거실에 있는 냉장고를 뒤적거리는 소린 것 같다. 참고로 난 혼자 살고 있다. 그래서 집에는 나 혼자밖에 없었다. 너무 깊게 잠이 들고 인식장애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가족 중 누군가 냉장고를 뒤적거리나 싶어서 잠시 일어나 방문을 빼꼼히 열고 소리가 나는 냉장고 쪽을 바라봤다. 시간은 오전 5시가 다가오고 날이 서서히 밝아지고 있는 가운데 거실 냉장고 앞에는 속옷만 입고 여자가 냉장고를 뒤적거리는 모습이 보인다. 방금 얘기했듯이 가족 중 한 명이 새벽부터 냉장고를 왜 저리 뒤적거릴까 생각을 잠시 하고는 다시 자리에 누워 1시간 정도 더 자려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또다시 소리가 들려온다. 이번에는 그 여자가 뒤적거림을 멈추더니 냉장고 문을 닫고는 착착 맨발로 현관문 쪽으로 걸어가는 소리가 들리더니 현관문을 열고는 나가면서 문 닫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 와중에 난 왜 이 시간에 나가지? 하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또다시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발자국 소리가 쿵쿵하면서 내 방 쪽으로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고는 그 여자가 내 방 안내 침대 아래쪽에 딱 서더니 내 방 모서리 부분 천장 쪽을 향해 고개를 들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놀랬던지 나도 모르게 헛이란 소리가 나와버렸다. 잠시 그 여자에 대해서 묘사를 하자면 생김새는 단발머리를 했고 유난히도 말랐으며 하늘색 수영복을 입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수영복이 나이가 보였다. 내가 이란 소리를 내자 모서리를 보고 있던 여자가 고개를 내 쪽으로 확 돌려서 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시발잡기 따위가 우리 집에 왜 들어온 거야? 하고 큰 소리로 호통을 쳤다. 그러고서 다시 쳐다보니 사라지고 없었다. 거짓 없고 가감없는 있는 그대로의 실제 겪었던 이야기다. 그리고 믿을지 모르겠지만 저 일을 겪고 나서 조금 앉아있다가 1시간 정도 더 잠을 잤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다 할 에피소드는 없었다. 내가 본 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분명 사람이었고 발도 다 있었다. 다만 피부색이 유난히도 흰 존재였다는 것. 그리고 엄청 못생겼다는 것. 이게 기억에 남는다. 두 번째 이야기. 생식. 나는 생식을 자주 하는 편이다. 생식을 시작한 계기는 동네 정육점에서 주인 아저씨가 나에게 생으로 먹을 수 있는 부위를 준 이후 나는 이틀에 한 번꼴로 생식을 하게 됐다. 아저씨 고기 좀 주세요. 정육점으로 가 아저씨에게 말을 했다. 그러자 아저씨가 화들짝 놀라더니 창고 문을 닫았다. 뭐라고? 고기 좀 달라고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주인 아저씨는 내가 평소에 먹던 부위가 떨어졌다 했다. 그러면 오늘 뭐 먹죠? 굴떼기는 맛이 없는데. 내가 그렇게 말을 하자 아저씨의 눈빛이 잠시 변하더니 내게 다시 말을 걸었다. 그러면 오늘은 좀 다른 걸 먹어볼래? 아저씨가 그렇게 말한 후 창고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싱싱해 보이는 고기 한 점을 들어 나에게 건네셨다. 무슨 부위래? 나는 건넨 고기를 받아 입에 넣었다. 고기를 입에서 씹자마자 나는 새로운 맛을 느꼈다. 고기의 담백함, 기름기의 절묘한 맛이 혀를 간드르르 하게 했고 스테이크보다 더욱더 고급진 맛이 났다. 아저씨 이거 무슨 부위예요? 소 맞아요? 내가 다급히 묻자 아저씨는 말을 못한다며 오늘 고기는 그냥 서비스로 준다고 하셨다. 나는 기분이 한껏 들떠 고기 2덩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 첫 번째는 아까처럼 아무것도 없이 먹고 두 번째는 허브 솔트를 살짝 찍어 먹고 세 번째는 소스와 곁들여 먹고 그리고 대충 맥주를 마시면서 입을 헹군다. 으어, 뭔 고기가 이렇게 맛있냐? 그렇게 외치며 나는 고기가 어느 부위, 아니 어느 동물인지 알기 위하여 휘적거렸다. 탁 세 젓가락에 갑자기 둔탁한 금소금이 울려 퍼졌다. 나는 고기를 들어서 안을 보았다. 그러자 그곳에서는 금반지 하나가 튀어나왔다. 반지?
고기에서 사람의 반지가 나왔다. 나는 잠시 반지를 보다가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 토를 하였다. 배 안을 모조리 끄집어내듯 토를 하였다. 그리고 헛구역질만 나올 때까지 나는 토를 하다가 숨을 헉헉거렸다. 내가 먹은 게 사람 고기란 말이야. 그렇게 생각을 다시 하자 올라오는 헛구역질을 참고 나는 고기를 봉투에 넣고 싱크대에다 버려버렸다. 그 고기를 먹고 나는 다음날 빠르게 정육점으로 뛰어갔다. 하지만 정육점은 임대라는 두 글자만을 종이에 써놓고 닫아두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한 생각이 들었다. 나는 생식을 한다. 근데 그게 사람이던 동물이던 무슨 상관이지?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처음에는 그래도 인간을 어떻게 먹냐, 동족살인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나는 수긍하였다. 겨울이었고 집은 좀 싸늘했기에 이틀이 지난 고기는 봉투에서 차갑게 있었고 나는 그 고기를 허겁지겁 먹었다. 그것이 사람 고기든 아니든 그 맛 하나만큼은 사람이어도 상관없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부터였다. 어느 순간부터 다른 고기는 눈길조차 가지 않았다. 그 고기 이외에는 다른 고기들은 마치 질긴 고무를 씹는 것만 같았고 아무리 다른 부위를 먹어봐도 그때 그 맛은 느껴지지 않았다. 대충 다시 그 고기를 먹고 싶다는 갈망이 들 때 즈음 나는 한 가지 계획을 세운다. 우리 동네에는 미친 사람이 가끔 있는데 사람들은 이 사람의 본명이 뭔지 어디 사는지조차 모른다. 몰골을 보면 딱히 어딘가에서 대우를 받고 사는 건 아닌 것 같은 게 딱 내 계획에 맞는 인간이다. 나는 계획을 세웠다. 일단 그 인간을 어디서 어떻게 그리고 내 신원이 안 드러나게 할지. 미친놈 다 들킬 뻔했잖아. 나는 그 인간의 머리를 돌로 내리찍었다. 키가 좀 튀겠지만 지금 시간에 돌아다니는 사람 없고 CCTV 하나 없는 조그만 골목에선 계획이 완벽하게 성사됐다. 마치 옆에 하수구도 있었으니 비는 가지고 물통으로 씻겨보내면 되는 거다. 자, 그럼 일단 시식을 해볼까?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칼을 들었다. 그리고 그 칼은 살짝 질긴 인간의 피부로 파고들었고 이내 근육과 뼈 등이 보였다. 안에 있는 살을 조금 뜯어 먹고는 나는 바로 하수구를 향해 고기를 뱉었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맛없어? 나는 소리를 내짓으며 시체를 더욱더 찢고 파버린다. 아, 김씨 그 정육점은 해결했나? 하는 아저씨가 정육점 주인에게 묻는다. 그러자 주인 아저씨는 호탕하게 웃으면서 말을 했다. 소고기 말고 노루고기 팔던 게 들킬 뻔해서 죽을 뻔했지. 특히 마지막 날에 단골 청년이 마지막 한 마리 해결할 때 와서 간 떨어지는 줄 알았네. 그렇게 웃으면서 둘은 술을 마신다. 그런데 자네 반지는 어디 있나? 고기를 썰다 잊어버렸나 봐. 잘 찾아봐도 없더라고. 참. 세 번째 이야기. 아저씨. 언제나 학교 교문 앞에 앉아서 우리를 지켜보는 한 아저씨가 있다. 말은 제대로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지만 옷차림새는 꽤나 깔끔하고 그리고 나 이외에는 모두 그 아저씨를 볼 수 없다. 하지만 나도 그 아저씨가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니 대충 보인다는 것을 숨기고 알게 하지는 않았다. 아저씨는 영문 모르는 말을 하면서 우리들을 지켜본다. 하지만 아저씨가 학생을 가리키며 말을 할 때에는 무언가 일이 생기는데 대충 그 대부분은 불행한 일이 생김으로써 대충 일종의 저주나 경고일지 모르겠다. 아저씨가 나를 가리켰다. 나는 살짝 섬뜩한 상태로 눈을 피했다. 아저씨는 내 시선을 잠깐 느꼈는지 나를 보고 말을 걸어온다. 물론 소리는 우어웅 우어틀밖에 없지만 하지만 무언가 말하는 듯한 그 입모양은 분명히 무언가를 담고 있다. 야, 뭐해 빨리 가자. 친구가 내 어깨에 손을 올리고 나를 앞으로 끌었다. 나는 대충 아저씨를 흘깃 바라보고는 빠르게 걸었다. 삐삐삐 신호음이 들리며 횡단보도의 사람들이 걷기 시작한다. 친구랑 선물을 사야 해 마트에 가던 나는 아까 아저씨가 말하던 그 말을 다시 생각한다. 원을 오이에 이 말을 무슨 뜻일까? 을 오이에를 조심해. 나는 깨달았다. 그 말의 뒷부분은 분명 뒷부분은 무언가를 조심하라는 뜻이었다. 그렇다면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내가 생각을 하며 횡단보도의 중간을 즈음을 걷던 중 갑자기 한 차가 내 앞을 지나갔다. 나는 바로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주변 몇 사람들은 나에게 괜찮냐며 말을 걸었다.
친구는 주저앉은 나를 일으켜 세우고는 나는 후들거린 다리를 들고 마트로 향했다. 아까 차에 치일 뻔했어. 그렇다는 것은 오는 차라는 뜻인가? 내가 그렇게 생각하며 마트 안을 걸었다. 야, 나는 다른 거 보고 올 테니까 너도 좀 찾아봐. 친구는 그렇게 말을 하며 위층으로 향했고 나는 계속 아래층을 돌면서 배회했다. 요번에 살 선물을 무엇으로 할지 생각하면서 결정하고 있는 도중 나는 배가 아파서 화장실로 향했다. 물로 손을 씻고 핸드드라이로 손에 물기를 털어버린다. 그리고 티슈로 남은 물기를 닦아내고 나는 나온다. 근데 뭐 사지? 나는 그렇게 말하며 화장실에서 나온다. 화장실엔 들어올 때에도 직진 왼쪽 그리고 오른쪽 다시 왼쪽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불편한 이동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벽에 거울도 하나 있어서 가끔 착시가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나는 그렇게 손에서 핸드폰을 꺼내고 화장실을 빠져나왔다. 북적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마트. 나는 대충 핸드폰을 만지다가 다시 있던 곳으로 향했다. 고객님, 여기 있는 제품은? 그렇게 한 점원이 말을 하자 나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점원은커녕 개미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뭐지? 방금까지 들렸는데. 엄마. 뒤에서 애가 칭얼거리는 소리가 나고 나는 뒤를 돌아봤다. 하지만 그곳에는 실한 오르기 없이 말끔하였다. 뭐야.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분명 말소리는 북적북적 들리는데 사람은 없다. 마치 원래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기 누구 없어요? 내가 그렇게 외치며 사람들을 찾는다. 마트 방방곡곡을 뛰었다. 하지만 그곳에 사람은 없었다. 나는 이내 지쳐 숨을 헉헉거리다가 이 일이 시작된 지점을 생각하였다. 분명 아까 화장실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있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화장실에서 이루어진 문제인데 나는 다시 아까 갔던 화장실로 돌아갔다. 여기 있은 지 벌써 3일이 지났다. 갇혀버린 상태의 나는 살짝 미쳐버린 듯하다. 분명 말소리도 들리고 모든 소리는 들린다. 하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먹을 것이나 필요한 물품은 마트 안에 모두 있지만 계속 들리는 소리들과 고립감의 정신은 점점 피폐해져만 간다. 엄마. 나는 눈물을 흘리며 침대 매장에 있는 침대에 누웠다. 포근한 침대는 내 몸을 감싸 안았지만 내 정신은 그러지 못했다. 다친 이후 나는 화장실로 갔지만 화장실에는 마치 그곳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벽으로 메워져 있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려 하면 문은 무언가로 단단히 잠겨 나가지도 못하고 이 마트 안에 갇힌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3일 동안 한 계획이 있었지만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나는 내가 이곳에 오기 전 학교 앞에 있던 아저씨를 생각한다. 아저씨가 분명 나에게 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 아직 생각해도 알 수 없다. 원을 조심해, 일을 조심해, 벌을 조심해, 벽을 조심해. 나는 분명 화장실을 생각한다. 그곳에는 거울이 붙어 벽인 곳과 벽이 아닌 곳을 판단하기 좀 귀찮다. 핸드폰을 든 상태에서 그냥 보이는 대로 갔던 난 이 상태가 되었다. 나는 벽을 조심했어야만 했다. 나는 신음을 해대며 머리를 쥐어썼다. 분노로 인한 짜증남이 급속도로 올랐기에 내 머리는 지끈거렸다. 누나 뭐해?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뭐야? 뭐 하는 거야? 허공에 대고. 내 앞에는 작은 애가 보였고 그 애 옆에는 한 여성의 목소리만이 들렸다. 너 설마 내가 보이니? 내가 애에게 다가가 말을 하자 애는 머리를 끄덕였다. 드디어. 나는 함성을 지르려다 갑자기 말문이 막혔다. 그러고는 그 애의 주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이 애 빼고는 다들 나를 못 보는 듯하였지만 이 애는 나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이고 나에게 한 가지가 더 보이기 시작했다. 문제를 겪을 사람들의 미래가 보이는 현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우어우어 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아저씨는 설마? 네 번째 이야기, 우리 엄마. 우리 엄마는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 편의상 엄마의 엄마를 외할머니라 할게. 5남매 중에 우리 엄마 막내였는데 엄마를 낳고 얼마 안 돼서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외할머니한테 우리 엄마는 진짜 아픈 새끼손가락이었고 우리 엄마한테 외할머니는 외사랑이지만
너무나 큰 사랑을 준 존재였어. 그러다 엄마가 12살이 되던 해 외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충격에 우리 엄마는 그 장례식 3일 내내 기절해서 쓰러져 있었어. 친척들도 언니 오빠들도 다 그런 엄마를 보면서 외할머니가 얘를 데려가려고 하는구나 싶었다고 해. 어쨌든 본격적인 이야기는 지금부터인데 엄마가 그렇게 쓰러지고 나서 계속 꿈을 꿨다고 해. 우리 엄마는 외할머니가 보고 싶으니까 꿈속에 있는 집에서 외할머니를 찾고 부르고 매번 별 내용 없이 보고 싶어 하는 내용의 꿈만 꾸다가 어느 날부터 좀 다른 꿈을 꿨다고 해. 또 꿈속에서 외할머니를 보러 집에 갔더니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다는 거야. 엄마는 그날 평소와 좀 다른 외할머니를 보면서 결국 음식을 먹지는 않고 꿈에서 깼대. 꿈에서 깨고 난 뒤에 찝찝함과 드디어 엄마가 나한테 뭔가 모션을 취해줬다는 기쁜 마음에 그걸 친척 어르신들한테 말했는데 친척 어르신들이 기함을 하면서 설마 밥을 먹었냐고 물어보고 안 먹었다고 하니까 엄마가 아무리 반가워도 절대로 그 밥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셨대. 그러면서 내가 장례식 때도 그러더니 너희 엄마가 진짜 너를 데려가려고 그러는 갑다 하면서 어쨌든 다행히도 그 뒤로 엄마는 외할머니를 계속 그리워는 했지만 한동안 외할머니 꿈을 꾸진 않았어. 근데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엄마는 당시 학교 다니는 언니 오빠들 뒤치다꺼리 준다고 어린 나이에도 집안일 하랴 학교 다니랴 엄청 힘들었었대. 그래서 더 외할머니가 보고 싶은 마음이 사무치고 사무치다 보니 또 꿈을 꿨다고 해. 이제는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걸 꿈속에서도 인식해서 집으로 가는 꿈이 아니라 무덤으로 찾아가는 꿈을 계속 꿨대. 희한한 게 외할머니가 본인 무덤 위에 꼿꼿이 서 있었다고 해. 마치 절을 하라는 듯이. 그래서 엄마는 외할머니 무덤에 서서 절을 2번 하고 서서히 고개를 들었는데 꼿꼿이 서 있던 외할머니의 목이 칼로 댕강 잘린 것처럼 몸과 분리되었다고 해. 그 뒤로도 엄마가 보고 싶을 때마다 이런 끔찍한 꿈들을 수도 없이 꿨대. 처음에는 너무 괴롭고 대체 보고 싶은 마음인데 왜 그런 꿈을 꾸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주변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정 때려 그런 거라고 하더라. 너무나도 보고 싶은 사람을 볼 수 없을 때 특히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정되려고 꿈에 나와서 그렇게 끔찍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꿈에 계속 나오는 게 망자한테도 산 사람한테도 좋지 않대. 망자도 마음 편히 가지 못하고 산 사람도 그만큼 괴로우니까. 오히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꿈에 나오지 않는 게 잘 가신 거라고. 5번째 이야기. 할머니 사망 사건. 위경이라 그런지 다이내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가을이 다 끝나고 겨울로 접어들려 하던 어느 11월. 평소와 다르게 일찍 아침 7시부터 기상방송이 나왔다. 평소보다 일찍 깨운다는 것은 2가지 중 하나였다. 눈이 많이 오는 날이거나 무슨 일이 있던가. 아침 빨리 먹고 수색 준비해라. 대원들과 똑같이 잠에 취해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던 당직 간부가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다. 대원들은 눈을 비비며 우르르 식당으로 몰려갔다. 행정병이었던 나는 밥도 못 먹고 행정실로 가서 무슨 일인지 이것저것 확인하기 시작했다. 박X 84세 사망, 의경 대원 지원 바람. 처음 그 메시지를 보았을 때 내가 아직 잠에서 덜 깬 줄로만 알았다. 고통의 수색은 실종, 가출 이지 사망이 아니니까 말이다. 사망자라는 것은 시체가 나왔고 죽은 게 확실한데 100명에 가까운 의경 대원들이 몰려가서 무엇을 수색한단 말인가.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결국 당직 간부에게 물어봤다. 이미 사망한 건데 뭘 찾는 겁니까? 눈을 껌벅이며 당직 간부도 모르겠다며 어깨만 으쓱했다. 그러면서 야, 우리 몇 명 나오냐? 수색이니까 사지 멀쩡한 얘들로 말이야. 그러고 그 요청한 것에 비해 인원이 부족했다. 옆에서 행정병 후임들은 막내를 보내자고 했다. 나는 그냥 답답하기도 하고 해서 내가 가기로 했다. 버스는 도시를 벗어나 한참 달렸다. 중소도시인지라 조금만 중심부를 벗어나면 운과 밭인데 한참을 달렸으니 그야말로 시골이었다. 도착하고 나니 사건의 간략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박 X라는 할머니는 약한 치매를 앓고 계셨고 어찌된 일인지 자식과 친척 하나 없는 부연고자였단다. 그래서 마을에서 그냥 돌아가며 챙겨주는 수준으로 돌보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다 가끔 그랬듯이 할머니는 밤에 집을 나가서 길을 잃어버린 것이다. 할머니는 똑같이 생긴 논두렁 사이를 방황하다 힘이 빠져 길에 누워 잠이 드신 듯 하단다. 그러고는 대부분의 농부가 그러하듯 새벽별이 지기 전에 논으로 가보던 누군가의 트랙터에 깔려서 돌아가신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해가 뜰 때쯤 누군가에게 발견되어 신고가 들어온 것이다. 문제는 그 트랙터를 찾을 수가 없단다. 담당자는 손바닥만한 논밭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곳이라 좋기 주위 동네에 트랙터만 수십 대라고 말하며 대원들을 풀어 농가마다 방문하여 트랙터를 최근 세척한 흔적이 있는지 기가 튄 트랙터가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다. 그리고 대원들에게 지도를 나눠주며 가야 할 곳을 표시해줬다. 중대장은 후임들한테 안 떠넘기고 왕고가 나온 게 기특했는지 나보고는 그냥 차나 지키고 쉬고 있어라고 했다. 몇 시간이 지난 뒤 대원들이 모두 복귀했다. 담당자는 이상 징후가 있는 트랙터를 찾았냐고 대원들을 모아놓고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렇게 아무 소득 없이 부대로 복귀했다. 그런데 친한 후임이 나를 붙잡더니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에이 수경. 근데 나 좀 이상한 거 본 거 같아. 하면서 이야기를 꺼낸 그의 말은 이러했다. 그는 새파란 신병 하나랑 담당했던 집까지 갔단다. 거기에 괴팍하게 생긴 노인 한 명이 아침부터 숫돌의 낫을 갈고 있더란다. 후임은 노인한테 경찰서에서 나왔는데 트랙터 좀 확인해 보자 했더니 노인이 갈던 낫으로 쓱 헛간을 가리켰다고 한다. 후임은 뭔가 찜찜해서 막내를 거기로 보내고는 집안을 둘러봤다고 한다. 몇 발자국 옮기며 집안을 보는데 노인이 소리를 꽥 질렀다고 한다. 남의 집에 뭐 그렇게 들여다보고 그래. 아무것도 없어. 후임은 깜짝 놀란 나머지 그냥 예 죄송합니다 하며 얼버무렸다고 한다. 그때 신병이 와서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후임은 수고하라고 인사를 꾸벅하고는 그냥 나와서 다음 집으로 향했다고 한다. 그때 신병이 후임에게 근데 진짜 노인들은 이상합니다. 뭘 못 버리는 것 같습니다. 트랙터 보니까 먼지도 빼곡하고 녹슬어서 굴러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왜 안 버리는지. 그때 후임은 소름이 돋았다고 한다. 분명 길에서 마당으로 들어가는 길에 트랙터 바퀴 자국이 있었고 본인이 뭘 찾으러 왔는지 말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 노인이라 트랙터를 보여달라는데 이유를 묻지도 않고 알려준 것까지도 말이다. 그러면서 나 근데 아니겠지 싶었는데 아무도 못 찾은 거 보니까 지금 생각하니 맞는 것 같아. 점심 먹고 다시 수색 나갈 테니까 그때 말하려고. 나가서 나 맞는 건 아니겠지? 라고 하고는 점심을 먹으러 갔다. 그리고 평소와는 다르게 아직 찾지도 못했는데 추가 수색은 없었다. 무연고자인지라 그냥 사망으로 처리해버렸다고. 또 시신은 이미 화장장으로 가고 있다는 메신저가 온 것이다. 후임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겠지. 이미 끝났잖아. 아무도 찾지도 않고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닐 텐데. 그치? 나 말 안 하는 게 나은 거지. 라며 당황한 채로 내게 계속 물어댔고 그래 그냥 묻자. 말해 뭐 할래? 라며 후임을 다독여주고 치웠다. 사건 번호 하나 남지 않은 살인 같지 않은 살인이지만 아직도 종종 생각이 난다. 6번째 이야기. 이상한 하루. 당시 나는 아침 9시에서 10시쯤 일어나서 운동하러 체육관을 다녔어. 그날은 이상하게 기분이 나빴어.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알아서 떠졌는데 그냥 기분이 뭔가 불쾌했어. 날씨도 되게 흉흉한 겨울 날씨 있잖아. 해는 안 뜨고 눈도 없고 되게 흐린 그런 날씨. 우리 집은 아파트 6층이었고 난 대충 챙겨서 집을 나왔어.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신발끈을 묶고 있었어. 근데 그때 엘리베이터 그 여자 기계음으로 문이 열립니다 들리더니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더라. 내려가는 버튼 누르지도 않았는데 말이야. 그래도 가끔씩 집에 올 때 1층에서 타이밍 맞게 엘베 문이 열린 적이 있어서 아 경비 아저씨가 눌러놨나? 그런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 그리고 신발끈을 계속 묶는데 또 문이 열립니다 하면서 열리는 거야. 그때 뭔가 이상하고 닭살이 돋더라고. 이것 하면 좆될 것 같은 직감이 들고 그래서 그냥 계단으로 내려왔어. 그리고 체육관을 가는데 계속 찜찜한 거야. 체육관을 가면서 2차선 도로 옆 도보를 걷는데 갑자기 1차선에서 달리던 덤프트럭이 급 우회전을 하더니 2차선에서 달리던 승용차를 쳤어.
우회전으로 갈 곳도 없는 직진 도로인데 말이야. 그리고 그 승용차는 바로 내 앞으로 쌩하고 튕겨져 왔어. 내가 조금만 앞에 있었다면 그 차에 치였겠지. 사고가 난 뒤 주위를 둘러보니 나밖에 없었고 승용차에서는 피를 철철 흘리면서 아저씨가 나오더라고. 나는 바로 경찰에 전화했는데 이것도 좀 이상해. 그때 경찰에 처음으로 전화한 건데 무슨 기계음, 전자음 같은 이상한 소리만 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러더라. 아무튼 그냥 나는 거기에 대고 여기 어디 사거리 가는 방향인데 사고가 났다. 빨리 와달라 하고 끊었어. 근데 그 와중에 트럭 아저씨는 내릴 생각도 안 한 거야. 문은 잠겨 있고 뭐 하는지 높아서 보이지도 않고. 난 경찰이 오기 전까지 승용차 아저씨를 보살펴줬고 그러다 경찰이 와서 트럭 아저씨가 내리게 됐는데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저항도 없이 멍만 때리는데 좀 무섭더라. 그렇게 경찰 아저씨한테 내가 본 걸 말하고 난 갈 길을 갔지. 근데 걷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 내가 만약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왔으면 조금 더 앞에서 걷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또 막 소름 돋고 그러더라. 아무튼 정말 기분 나쁘고 이상한 하루였어. 7번째 이야기, 묘지의 여인. 어릴 적 시골 뒷산에 자주 올라갔다. 산으로 가는 입구 근처에 닭장과 축사가 있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시골에 갔는데 그 이유가 동물을 보기 위해서였다. 어느 때와 다름없이 축사에 들러 소들에게 건초를 준 후 새끼 송아지와 교감을 하며 놀고 있었다. 산 입구 쪽에서 무언가 돌을 치는 소리가 들렸다. 동물이 빠진 건가 해서 새끼 송아지와 교감하는 것을 그만두고 산으로 향했다. 산 입구로 가니 누군가 내 근처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직까지 오한이 느껴지지 않아서 그냥 동물이 돌아다니는 건가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다. 입구 중반까지 왔지만 돌을 치는 소리는 산 중턱에 있는 이미 파인 무덤 쪽에서 들렸다. 묘지를 몇 년 전에 이장해서 움푹 파인 원형 모양으로 땅이 빠져 있었다. 이장한 묘가 어림잡아서 한 5묘 정도 되는 것 같았다. 누군가 바닥이 돌로 된 곳을 탁탁탁 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몸에 오한이 돌았고 직감적으로 이건 위험하다는 것이 느껴졌다. 공포와 마주치면 누구나 그런 듯이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이상한 형태를 한 여인이 나에게 달려오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다. 그 후 나는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였고 부모님이 나를 찾으러 올라오시다가 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구조대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일어났을 때 나는 허헉허헉거리며 눈을 떴다. 그 일이 있은 후 묘지가 있는 산은 올라가지 못했고 간혹 산을 오르다 묘지를 보면 식은땀이 나고 발이 멈출 정도의 공포를 아직까지도 느끼고 있다. 그때의 여인은 왜 파인 묘지를 파고 있었던 것이고 나에게 달려온 후 그 여인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